1997년 8월 30일 밤, 파리.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리츠 호텔 뒷문을 빠져나가면서 도디 알파예드의 손을 잡고 있었죠. 36세,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다이애나 스펜서. 세상은 그녀를 인민의 공주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호칭은 그녀가 왜 위험한 존재였는지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그녀는 왕실의 일원이면서 왕실의 적이었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무기로 사용할 줄 아는 여자였죠. 1995년 BBC 파노라마 인터뷰. 2300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이 결혼에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붐볐죠. 영국 왕실 역사상 현직 왕세자비가 전국 방송에서 왕세자의 불륜을 폭로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속 여왕이 되고 싶어요. 버킹엄 궁은 얼어붙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그들은 정확히 이해했으니까요. 다이애나는 왕실 없이도 대중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왕실을 떠나면서 오히려 더 큰 지지를 얻었죠. 1990년 이혼 이후 그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지뢰 제거 캠페인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키웠고 앙골라 지뢰밭을 직접 걸으며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악했습니다. 토니 블레어 총리는 그녀를 순회대사로 임명하려 했습니다. 왕실과 무관한 자신만의 공적 역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97년 여름, 그녀는 도디 알파에드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도디는 무슬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모하메드 알파에드는 해러즈 백화점 소유주이자 영국 시민권을 거부당한 이집트인 억만장자였죠. 왕실에게 도디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미래의 영국 국왕 윌리엄과 해리의 어머니가 무슬림과 재혼한다? 다이애나의 측근 로베르토 데보릭은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왕실을 일부러 자극하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자유의 증거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이애나는 자극 이상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왕실 내부에서 살았으니까요.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어떤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왕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입 밖에 낼 용기가 있었습니다. 1997년 8월, 다이애나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위험 속에 살고 있어.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나를 제거하려 하고 있어. 10일 후 1997년 8월 31일 새벽 12시 23분 그녀는 파리 알마터널에서 죽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단순했습니다. 음주운전, 과속, 파파라치 추격, 불운한 사고. 운전사 앙리 폴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법적 기준의 3배였고 시속 190km로 터널에 진입했다가 13번 기둥에 충돌했다. 이것이 프랑스 경찰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핵심 질문을 피해갑니다. 왜 하필 그날 밤이었을까요? 다이애나가 왕실에게 불편한 존재였던 건 1995년부터였습니다. BBC 인터뷰 이후 2년이 지났죠. 그런데 왜 1997년 8월이었을까요? 세 가지 사실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째, 1997년 8월 중순 다이애나는 도디와의 약혼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도디는 이미 파리 방돔 광장의 레포시 보석상에서 반지를 주문한 상태였죠. 가격은 20만 파운드. 다이애나의 친구 로사 몽크턴은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9월에 중대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둘째, 1997년 8월 말 런던 타블로이드들 사이에 루머가 돌았습니다. 다이애나 임신설.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왕실 입장에서 이 루머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죠. 미래 영국 국왕의 어머니가 무슬림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문은 군주제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들 수 있었으니까요. 셋째, 1997년 8월 다이애나는 지뢰 금지 캠페인을 더 공격적으로 확대하려 했습니다. 여기에는 영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지뢰 정책을 직접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방부와 MI6의 작전 지역에 민간인 신분으로 발을 들이밀겠다는 뜻이었죠. 이제 질문을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1997년 8월 말 기준으로 다이애나가 살아서 9월을 맞이하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왕실, 약혼 발표와 함께 무슬림 가문과의 연결이 공식화됩니다. MI6, 지뢰 캠페인이 정보 작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군수산업,
가장 영향력 있는 반지뢰 활동가가 더 강력해집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증이 있습니다. 다이애나 사망 당일 오후 영국 정보부 GCHQ는 파리 주재 MI6 요원들에게 긴급 통신을 발송했습니다. 이 통신의 내용은 2008년까지 기밀로 분류되었고 이후 일부만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부분에 따르면 통신은 VIP 동선 관련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VIP. 그날 밤 파리에 있던 영국 VIP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왜 그렇게 급했을까요? 이제 한 가지만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안리 폴. 그날 밤 운전대를 잡은 남자. 공식 기록에 따르면 그는 리츠 호텔 보안 부책임자였습니다. 월급은 연 2만 파운드 수준, 평범한 호텔 직원이었죠. 그런데 사고 후 그의 은행 계좌가 공개됐습니다. 17개의 계좌, 총 잔액 12만 파운드. 평범한 호텔 보안 직원이 월급의 6년치에 해당하는 돈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프랑스 수사관들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부업 수입이라는 막연한 해명만 있었죠. 그러나 2006년 영국 법원 청문회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앙리 폴, 프랑스 정보기관 DST의 정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리처드 딜러브 전 MI6 국장은 청문회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앙리 폴이 MI6와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배제할 수 없다. 외교적 언어입니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보세요. 그날 밤 다이애나의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우연히 두 나라 정보기관과 연결되어 있었다. 우연히 설명 불가능한 거액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앙리 폴은 원래 그날 밤 근무가 아니었습니다. 오후 7시에 퇴근했다가 3시간 만에 복귀했죠. 누가 그를 불렀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호텔 측은 통상적 절차라고 했지만 그를 호출한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퇴근 후 3시간 동안 행적도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CCTV 기록 없음, 목격자 없음,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3시간 후 그는 호텔로 돌아왔고 카메라에 포착된 그의 모습은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비틀거림 없음, 발음 이상 없음. 그런데 부검 결과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법적 기준의 3배였습니다. 2시간 만에 그 정도로 취하려면 위스키 8잔 이상을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가 술 마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했습니다. 시나리오의 전제는 이겁니다. 만약 누군가 그날 밤을 계획했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첫째, 차량 통제가 필요했습니다. 다이애나의 원래 차량은 리츠 호텔 정문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검은색 메르세데스, 상시 운전사가 배치된 공식 차량이었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파파라치를 따돌리기 위해 후문으로 빠지고 다른 차량을 쓰기로 했습니다. 누가 이 계획을 제안했을까요? 호텔 측 기록에 따르면 안리 폴이었습니다. 후문 탈출 계획을 처음 꺼낸 것도 자신이 운전하겠다고 자원한 것도 그였습니다. 방금 3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남자가요. 둘째, 추격 상황의 연출이 필요했습니다. 파파라치는 완벽한 구실이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자연스럽게 비난받을 집단이니까요. 그날 밤 리츠 호텔 주변에 파파라치가 7명 있었습니다. 모두 신원이 확인됐죠. 그런데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터널 안에서 사고 직전 다이애나 차량 바로 앞에 오토바이 한 대가 있었습니다. 뒤따라온 파파라치 오토바이들과는 별개로요. 이 오토바이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고 운전자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경찰 보고서에 이 오토바이에 대한 언급은 단 3줄입니다. 추적 불가, 수사 종결. 셋째, CCTV 공백이 필요했습니다. 알마 터널은 파리에서 가장 감시가 철저한 구역 중 하나였습니다. 14개의 CCTV가 터널 전후 구간을 커버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고 당시 작동한 카메라는 0개였습니다. 14개 전부 고장이었습니다. 파리 시청은 정기 점검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날 밤만요. 우연히요. 넷째, 대응 지연이 필요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그녀는 의식이 있었고 말을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의사 프레데릭 마일레지는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오 마이 갓, 무슨 일이야라고 반복했어요. 구급차는 사고 현장에서 6km 떨어진 PT의 살페트리에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거리상 10분 거리죠. 그런데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43분이었습니다. 왜요? 공식 설명은 환자 상태 안정화를 위해 천천히 이동했다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응급의료 전문가들은 이 설명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심정지 위험이 있는 환자를 굳이 느리게 이송하는 것은 프랑스 응급 프로토콜에 없다는 거죠. 다섯째, 증거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프랑스 경찰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범죄 수사 표준 절차인 차량 봉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사고 이틀 만에 수리됐고 일부 부품은 교체됐습니다. 어떤 부품이 교체됐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차량, 컴퓨터 시스템의 데이터는 완전히 삭제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충돌로 인한 물리적 손상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죠. 하지만 독일 메르세데스 본사 기술자가 2007년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그 정도 충돌로 블랙박스 데이터가 완전 삭제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의도적으로 지운 것입니다. 여섯째, 목격자 통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터널 안에 있던 민간인 목격자는 최소 15명이었습니다. 이 중 공식 조사에 출석한 사람은 6명, 나머지 9명의 신원은 확인됐지만 증언 거부 또는 연락 두절로 기록됐습니다. 목격자 중 한 명인 프랑수아 레비소르는 2003년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누군가 전화해서 입 다물라고 했어요. 협박은 아니었어요. 정중했어요. 하지만 뉘앙스는 분명했죠. 누가 전화했는지 그는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곱째, 사후 서사 통제가 필요했습니다. 사고 12시간 후 영국 왕실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례적인 속도였죠. 보통 왕실 성명은 24시간 이상의 내부 검토를 거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침도 되기 전에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국 언론의 보도 방향이 놀라울 정도로 통일됐습니다. 파파라치의 비극. 모든 타블로이드, 모든 방송이 같은 프레임을 썼습니다. 첫 24시간 안에요. 마치 누군가 미리 준비한 대본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만약 그날 밤이 계획된 것이었다면 운전사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교체됐습니다. 추격 상황에 구실이 필요했습니다. 파파라치가 있었습니다. CCTV 공백이 필요했습니다. 14개 전부 고장이었습니다. 응급 대응 지연이 필요했습니다. 1시간 43분이 걸렸습니다. 증거 훼손이 필요했습니다. 차량 데이터가 삭제됐습니다. 목격자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9명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서사 통제가 필요했습니다. 언론은 같은 프레임을 썼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같은 밤에,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앙리폴의 계좌, 부유한 호텔 고객들에게 받은 팁과 부업 수입이 쌓인 것일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호텔 업계에서 현금 팁 문화는 꽤 일반적이니까요. CCTV 14개 전부 고장, 파리시의 열악한 인프라 관리 때문일 수 있습니다. 1997년 프랑스 공공시설 유지보수 예산이 삭감된 것은 사실이고 동시다발적 고장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구급차 이송시간, 프랑스 응급의료 시스템은 현장 안정화를 중시합니다. 미국식 빨리 병원으로 방식과 철학이 다르죠. 느린 이송이 반드시 악의 증거는 아닙니다. 정체불명 오토바이, 파리 시내에서 오토바이가 사라지는 건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터널 안에 우연히 있던 일반 시민이 사고 후 겁먹고 도망친 것일 수 있습니다. 차량 데이터 삭제, 충돌 충격으로 인한 전자장비 손상은 흔합니다. 메르세데스 기술자의 증언이 있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언론 보도의 통일성, 파파라치가 공주를 죽였다는 가장 명백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음모가 아니라 저널리즘의 게으름일 수 있죠. 각각의 의혹은 평범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 설명들이 동시에 성립하려면 그날 밤 엄청난 우연들이 한꺼번에 겹쳐야 합니다. 운전사가 우연히 정보기관 연결책이었고,
우연히 그날 밤 복귀했고, 우연히 CCTV가 전부 고장이었고, 우연히 구급차가 최악의 경로를 선택했고, 우연히 차량 데이터가 날아갔고, 우연히 목격자들이 입을 다물었고, 우연히 언론이 같은 결론을 냈다. 모두 개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률을 곱해보세요. 한 번에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1995년 BBC 인터뷰로 돌아갑니다. 다이애나는 카메라 앞에서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한 문장입니다. 그들은 나를 문제로 봅니다. 나는 규칙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위험한 존재인지를요. 그런데 그녀가 정말로 두려워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1996년 10월, 다이애나는 자신의 변호사 빅터 미슈콘에게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편지는 그녀의 사후 10년간 봉인되어 있다가 2003년 영국 언론에 유출됐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특정 인물의 이름이 내 자동차 브레이크에 사고를 위장한 조작을 가해 나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머리 부상이나 그런 식으로 보이게 하려고요. 이것이 실현되면 그에게 걸림돌이 제거되고 그가 원하는 사람과 재혼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이애나는 자신의 죽음 방식을 예언한 겁니다. 자동차 사고, 머리 부상, 10개월 전에. 이 편지가 공개됐을 때 왕실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공주의 피해망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권력자의 음모를 의심해서 변호사에게 편지를 남겼는데 정확히 그 방식으로 죽었다면 그게 피해망상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일까요? 2008년 공식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결론은 불운한 사고였습니다. 왕실 음모설은 근거 없음. 그런데 그 조사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이애나의 임신 여부. 그녀의 부검은 프랑스에서 진행됐습니다. 부검 보고서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측에 전달된 것은 요약본뿐이었죠. 프랑스 부검의 장 피에르 캄파는 2013년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완전한 부검을 수행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엇인지 그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전체 보고서는 현재까지 프랑스 정부 기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개 예정일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이애나가 사람들의 마음속 여왕이 되고 싶다고 했던 그 말, 이제 그 의미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녀는 왕실 밖에서도 왕실보다 강력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제거해야 할 이유였고, 그것이 영원히 진실을 묻어야 할 이유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진실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누가 그것을 막았는지. 프랑스 정부 기밀 서류함 어딘가에 그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1997년 8월 31일은 정말로 불운한 사고였습니다. 음주운전, 과속, 그리고 파파라치.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를 태운 차가 우연히 가장 나쁜 조건을 모두 만났고 모든 안전장치가 우연히 실패했습니다. 끔찍하지만 그냥 사고였습니다. 아니면 둘, 다이애나 스펜서는 너무 많이 알았고 너무 많이 말할 수 있었고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은 그녀의 편지에 쓴 그대로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 방식을 10개월 전에 예언했고 그 편지는 존재합니다. 27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프랑스 부검 보고서 전문은 기밀입니다. 아직도 그날 밤 터널의 CCTV 고장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앙리폴의 3시간 공백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미스터리를 다룹니다.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니셜은 ES. 그는 기밀 정보를 들고 사라졌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은 그를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다음 영상에서 그의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